엄마, 빈손으로 오지 마세요. 체면 생각하세요. 딸의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후볐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67년 인생이 선물 하나로 평가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구겨진 흰색 봉투 속엔 새벽 5시 청소일로 모은 돈이 들어있었고 그 돈으로 산 선물들은 자식들 손에서 싸구려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집 친정엄마는 명품 가방도 사주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가족에서 그저 선물 사오는 엄마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도대체 언제부터 엄마의 사랑이 돈으로 계산되기 시작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내일도 인생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아침 햇살이 낡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손목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혼자 사는 이 작은 빌라에서 아침은 늘 이렇게 조용하고 쓸쓸했습니다. 어젯밤 허리가 또 아파서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잤지만 그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설거지할 그릇이 싱크대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빨래도 개야 했으니까요.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려놓고 인스턴트 커피를 한 스푼 떠서 컵에 담았습니다. 남편 살아생전엔 원두 커피를 내려 마셨는데 이젠 그럴 여유도 없고 혼자 마시자니 번거롭기만 해서 믹스커피로 바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큰딸 수진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아침은 먹었니? 엄마, 바빠서요. 명절 말인데요. 목소리부터 차갑더군요. 명절이라면 다음 주 추석을 말하는 거겠죠. 아직 보름도 남았는데 벌써 명절 이야기를 꺼내다니 뭔가 준비할 게 있나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명절에 우리 집으로 오실 거잖아요. 그럼 당연하지. 작년엔 민수네 집에서 했으니까 올해는 내 집 차례 아니냐. 그래서 그러는데요. 엄마, 수진이가 뭔가 말하기 곤란한 듯 머뭇거리더니 곧 쏟아냈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마세요. 체면 좀 생각하세요.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커피컵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요? 체면을 생각하라고요? 무슨 소리니 그게?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지난번 설날에도 엄마 선물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비교당했어요. 시어머니는 명품 백 사주시는데 친정엄마는 마트 세트 사오신다고. 남편도 뭐라 그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엄마가 형편 타령 그만하세요. 엄마 연금 받으시잖아요. 좀 아껴 쓰시면 되죠. 이번엔 제대로 된 선물 좀 사오세요. 알았죠? 그리고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툭, 툭, 툭. 끊긴 전화 신호음만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앞만 바라봤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마세요. 딸아이의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이지. 이게 내가 42년 전에 낳아서 키운 딸이 맞나 싶었습니다. 기저귀 갈아주고 밤새 열 시켜주고 학교 갈 때마다 도시락 싸주고 대학 등록금 내느라 새벽 청소일까지 하던 그 딸이요. 그 딸이 엄마한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물은 이미 다 끓어서 김이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나는 후들거리는 손으로 가스불을 껐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서 마실 생각도 안 났습니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9월의 햇살은 참 따스한데 내 가슴속은 왜 이렇게 차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체면을 생각하라고. 내가 평생 지켜온 게 체면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사고로 허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됐을 때도 나는 자식들 앞에선 엄마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생선 손질하는 일을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녁엔 아파트 청소를 했지만 아이들한텐 엄마 일이 좀 바쁠 뿐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느라 남편과 단 한 번도 여행을 못 가봤지만 우리는 집에 있는 게 좋다고 웃어 넘겼습니다. 수진이가 결혼할 때 예단 장만할 돈이 부족해서 친정 동생 명숙이한테 돈을 빌렸지만 수진이한텐 엄마가 미리 모아뒀던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초라한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딸아이가 말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마세요. 체면 좀 생각하세요. 내 체면은 이제 선물로만 유지되는 건가요? 나라는 사람 자체로는 딸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아닌 건가요? 핸드폰을 들고 통장 앱을 열어봤습니다. 잔액 34만 2천 원. 이번 달 연금이 들어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관리비 내고 전기세 내고 약값 내고 나면 이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다음 연금 받으려면 아직 3주나 남았고요. 34만 원으로 추석 선물을 사라고요. 큰딸 네 가족, 작은아들 네 가족, 합치면 어른 4명의 손주만 셋입니다. 제대로 된 선물을 사자면 최소한 70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내게 있는 건 고작 34만 원입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작은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나야. 추석에 우리 집으로 오실 거죠? 아니, 올해는 수진이네 집이라는구나. 아, 그래요? 어차피 명절이면 보는 건데. 근데 엄마, 또 근데입니다. 뭔가 또 할 말이 있다는 뜻입니다. 엄마, 또 돈 빌리러 오시는 거 아니죠?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뭐라고? 아, 농담이에요, 농담. 근데 진짜 요즘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 갚느라 빠듯해서요. 만약 엄마가 돈 필요하시면 미리 말씀하세요. 준비를 해야 하니까. 농담이라고 했지만 그게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걱정 마라. 그럼 다행이네요. 그럼 명절 때 뵐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소파 위에 던져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또 돈 빌리러 오시는 거 아니죠? 내가 언제 돈을 빌리러 간 적이 있다고 저런 말을 합니까? 5년 전 남편 장례식 치르느라 민수한테 200만 원을 빌린 적은 있습니다. 그것도 1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놈은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자식들에게 나는 이제 돈 빌리러 오는 엄마가 되어버린 건가요?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내가 뭐란 말인가. 평생 자식들 위해 희생하고 내 인생 다 바쳐서 키웠는데 이제 와서 받는 게 이런 대우란 말인가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우는 건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추석 선물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낡은 가죽 지갑 속에 비상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5장, 5만 원. 장롱 깊숙이 넣어둔 옛날 통장에도 얼마 안 되는 돈이 들어있을 겁니다. 한 10만 원쯤? 그걸 다 합쳐봤자 50만 원도 안 됩니다. 어떡하지?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딸아이 말대로 이번엔 제대로 된 선물을 사 들고 가야 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마세요.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돕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일을 해야겠다고. 67살 나이에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지만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고.
내 체면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자식들 앞에서 초라한 엄마가 되고 싶지 않다고. 그날 오후 나는 동네 슈퍼에 붙어 있는 구인 전단지를 떼어왔습니다. 새벽 청소 아주머니 구함. 시급 9,200원. 새벽 5시에서 8시까지.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 5시라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청소일 구한다는 거 봤는데요. 그렇게 나의 선물 마련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참 예쁘더군요. 하지만 왜인지 그 노을이 오늘따라 슬프게만 느껴졌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사실 어젯밤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오늘따라 이내 집에 가지고 갈 선물들이 제대로 된 건지, 혹시 또 뭐라고 하진 않을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 옆에 가지런히 쌓아둔 선물 봉투들이 보였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새벽 청소일로 번 돈 28만 원과 비상금을 합쳐서 장만한 선물들입니다.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산 한우 세트, 홍삼 세트, 그리고 손주들 옷과 장난감까지. 계산대에서 총액이 68만 원이 나왔을 때 카드를 긋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 달 연금은 이미 다 써버렸고 다음 달 관리비를 어떻게 낼지 막막했지만 그래도 이걸 사야 했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마세요. 딸아이의 그 말이 자꾸만 떠올랐으니까요. 선물 봉투를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포장지가 반들반들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이 정도면 딸아이가 만족할까요? 시어머니 선물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한숨이 나왔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명절입니다. 밝은 얼굴로 가야 합니다. 자식들 앞에서 힘든 기색을 보이면 안 됩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가 성성한 머리, 그리고 지쳐 보이는 눈빛. 아이고, 이게 뭐야? 혼잣말을 하며 서랍에서 오래전에 사둔 화장품을 꺼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펴 바르고 립스틱도 조금 발랐습니다. 그러니 조금은 나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옷장을 열어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깨끗했습니다. 한 번밖에 안 입어서요. 이걸 입으니 좀 더 단정해 보였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현관에서 선물 봉투들을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손이 저리도록 무거웠지만 이 무게가 내 체면의 무게라고 생각하니 견딜만 했습니다. 딸아이네 집은 지하철로 세 정거장 거리였습니다. 택시를 타면 편하겠지만 택시비 아끼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추석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선물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잘 될 거야. 이번엔 제대로 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딸아이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된 건지 아니면 기대감 때문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딩동.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손주 지호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9살짜리 귀여운 손주입니다. 우리 지호. 할머니 보고 싶었지? 네. 할머니 선물 사오셨어요? 첫 마디가 선물이더군요. 가슴이 찡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잔뜩 사왔지.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에 딸아이 수진이와 사위, 그리고 작은 아들 민수네 가족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사위가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눈빛이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그래, 다들 잘 있었니? 나는 선물 봉투들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이가 다가와 봉투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어머, 엄마, 이게 뭐예요?
한우 세트하고 홍삼이야. 백화점에서 샀어. 백화점이요? 수진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엄마, 요즘 이런 거 마트에도 다 있어요. 굳이 백화점까지 가셨어요? 마트에도 있다고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은주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이거 홈쇼핑에서 파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친정엄마가 지난번에 보내주신 것도 이거였는데. 은주의 말에 민수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뭐 이런 거 안 사오셔도 되는데. 우리가 다 있는데. 다 있다고요? 그럼 내가 2주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68만 원이나 써서 산 이 선물들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명절인데 빈손으로 올 순 없잖니.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대로 된 선물 사오시라고. 이게 제대로 된 선물 아니니?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 시어머니는 이번에 제게 명품 가방 사주셨어요. 에르메스요. 에르메스. 근데 친정엄마는 홈쇼핑 선물 세트요. 명품 가방. 에르메스. 그 단어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엄마가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형편 타령 그만하세요. 엄마 연금 받으시잖아요. 좀만 아껴 쓰시면 되죠. 딸아이의 차갑고도 날카로운 말이 심장을 후볐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사위가 거실 구석에 놓인 큰 쇼핑백을 가리켰습니다. 저게 우리 어머니가 보내신 선물이에요. 장인어른도 보세요. 나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쇼핑백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그 쇼핑백에서 가방을 꺼내 내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시어머니가 사주신 가방이에요. 500만 원짜리래요. 500만 원. 그 숫자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나는 2주 동안 새벽 일로 28만 원을 벌었고 그 돈으로 68만 원짜리 선물을 샀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500만 원짜리 가방을 선물했다고요? 어떻게 감히 비교를 합니까? 엄마, 알겠죠? 다음부턴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수진이의 말에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절 음식을 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수진이와 며느리 은주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말없이 부침개를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어머니, 그 부침개 너무 두껍게 부치시는 거 아니에요? 은주의 지적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그럼 얇게 부칠게. 그리고 간이 좀 센 것 같은데요. 요즘은 웰빙이잖아요. 웰빙. 예전엔 간이 세다고 한 적이 없는데 요즘은 뭐든지 웰빙이라는 말로 내 요리를 평가하더군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근데 처남, 장모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글쎄요.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뭐 연락도 자주 안 하고. 민수의 대답이었습니다. 아, 그래도 명절엔 용돈 좀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용돈이요? 우리도 빠듯한데 무슨 용돈이에요? 어차피 엄마 연금 받으시잖아요. 내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용돈을 줘야 한다는 사위의 말에 민수는 어차피 연금 받으신다고 대답했습니다. 연금을 받으니까 용돈이 필요 없다고요? 그 연금으로 관리비 내고 전기세 내고 약값 내고 나면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남는다는 걸 자식들은 모르는 겁니까?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까? 부엌에서 나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자식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 속에 나는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내가 뭐란 말인가.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평생 자식들 위해 헌신했는데 받는 건 이런 대우입니다. 선물은 마트에도 있는 거라고 평가받고 내 요리는 간이 세다고 지적받고 자식들은 어차피 연금 받으신다며 용돈조차 줄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이 가족에게 대체 뭡니까? 선물 사오는 엄마입니까? 명절에 음식 만드는 엄마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초대해야 하는 늙은 엄마입니까?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아침에 발랐던 립스틱은 이미 다 지워졌고 파운데이션 아래로 주름진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정말이지 초라한 엄마였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수진이와 사위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다음부턴 장모님 안 오시게 하면 안 돼요? 솔직히 불편해요.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불편한데, 근데 명절에 안 부를 수도 없고, 수진이의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불편하다고요? 명절에 안 부를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른다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응, 괜찮아. 좀 어지러워서. 그럼 일찍 가보세요. 우리가 뒷정리할게요. 일찍 가라고요. 내가 방해가 되니까 일찍 가라는 말입니까? 그래, 그럴게. 엄마가 좀 피곤하네. 나는 거실로 가서 가방을 들었습니다. 엄마, 벌써 가세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엄마 좀 피곤해서. 너희들 잘 쉬어라.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손주 지호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다음에도 선물 많이 사오세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하고 늙고 지쳐 보이는 67세 노인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저녁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부턴 절대 빈손으로 가지 않을 거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체면만큼은 지킬 거야. 손에 쥔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가방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68만 원을 써서 준비한 선물들은 다 딸아이네 집에 두고 왔고 내게 남은 건 빈 가방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이 내 마음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자식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에게서도 민수에게서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 잘 보냈냐는 안부 인사도 집에 잘 들어갔냐는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자식들에게서 문자라도 왔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매번 빈 화면만 보였습니다. 역시 나는 명절 때나 필요한 엄마구나. 쓸쓸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잔액 12,000원. 명절 선물로 68만 원을 쓰고 이번 달 관리비 35만 원을 내고 나니 이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연금이 들어오려면 아직 2주가 남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 한 통, 계란 3개,
그리고 며칠 전에 사둔 두부 한 모가 전부였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살 순 없었습니다. 다음 명절엔, 아니 다음번엔 절대로 이런 수모를 겪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선물을 사가야 해. 시어머니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는 되어야 해. 그날 오후 나는 동네 구인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여러 전단지가 붙어 있었지만 67세 노인을 뽑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 청소 아주머니 급구.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5시에서 8시. 시급 9,500원. 나이 무관. 그 네 글자가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전화번호를 적어서 집으로 돌아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청소일 구한다는 거 봤는데요. 아, 네. 몇 살이세요? 67살입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67세요? 일이 좀 힘든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건강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쑤셨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내일 새벽 5시에 나오세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나의 새벽 청소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 옷을 걸쳤습니다. 남편이 입던 낡은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추운 새벽 공기를 막아줄 유일한 옷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을 가서 한 오피스텔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실에 들어가니 청소 담당자가 나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이 새로 오신 분이시죠? 일은 간단해요. 각 층 복도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면 됩니다. 15층까지 있으니까 열심히 하셔야 해요. 15층. 67세 노인이 15층을 오르내리며 청소를 한다고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걸레와 청소 도구를 받아들고 1층부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쓸고 걸레질하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변기를 닦을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다 보면 등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다음 명절엔 제대로 된 선물을 사야 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했습니다. 3시간이 지나고 8시가 되었습니다. 15층까지 다 청소를 끝냈을 땐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내일도 나오세요. 28,500원. 그날 하루 번 돈입니다. 손에 쥔 돈을 바라봤습니다. 이 돈으로 뭘 살 수 있을까요? 빵 몇 개, 계란 한 판? 하지만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일하면 한 달에 약 70만 원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6개월만 버티면 400만 원은 모을 수 있어. 그 돈이면 다음 명절엔. 계산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5시에 출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말거나 새벽 청소 일을 계속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세제에 손이 짓무르고 손톱 사이에 때가 끼었습니다. 무릎은 더 심하게 아팠습니다. 밤에 잠들려고 누우면 무릎에서 욱신욱신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병원비를 쓰면 모으는 돈이 줄어드니까요. 약국에서 파스를 사서 무릎에 붙이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절 이후 처음 오는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뭐 하세요? 응,
집에 있지.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10층 화장실에서 변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이 지호 생일인데 파티할 거예요. 오실 거죠? 생일 파티. 또 선물을 사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 갈게. 선물 준비해 오세요. 지호가 요즘 레고 좋아해요. 큰 거요. 레고. 큰 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지호가 좋아할 만한 레고는 최소 15만 원이었습니다. 알았어. 준비해 갈게. 네. 그럼 그날 봬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15만 원. 한 달 동안 새벽 일로 번 돈이 70만 원인데 그중 15만 원을 손주 생일 선물로 써야 합니다. 관리비, 전기세, 식비를 빼면 남는 게 얼마나 될까요? 한숨이 나왔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괜찮아. 6개월만 더 버티면 돼. 그럼 명절엔 제대로 된 선물을 살 수 있어. 그날 오후 백화점에 가서 15만 원짜리 레고를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긋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 달 연금까지 합쳐서 겨우 낸 돈이었습니다. 포장된 레고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국 앞을 지나쳤습니다. 무릎 아픈 약을 사려고 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약값까지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토요일 손주 생일 파티 날이 왔습니다. 레고를 들고 딸아이네 집에 갔습니다. 할머니, 지호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선물 사왔어. 레고를 건네주자 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고마워요, 할머니. 그 순간 모든 게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의 환한 미소가 새벽 일의 고단함을 잊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근데 이거 얼마짜리예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15만 원쯤 하던데. 15만 원이요? 시어머니는 30만 원짜리 사주셨는데. 또 비교. 또 시어머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만 원짜리가 따로 있었구나. 미안하다. 엄마가 몰라서. 괜찮아요. 어차피 애도 좋아하는데 뭐. 어차피라는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결심했습니다. 다음번엔 더 많이 벌어야겠어. 더 좋은 선물을 사야겠어. 그 결심은 곧 집착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10층 복도를 청소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물기가 남아있던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졌습니다. 쾅! 큰 소리와 함께 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목에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아악! 비명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손목을 보니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손목 골절이에요. 깁스해야 합니다. 최소 4주는 깁스하고 계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깁스를 하면 청소 일을 못합니다.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법니다. 돈을 못 벌면 다음 명절에 선물을 살 수 없습니다. 선생님, 깁스 안 하면 안 될까요? 안 하시면 손목이 제대로 안 붙어요. 평생 불편하게 사실 수도 있어요. 결국 깁스를 했습니다. 흰색 깁스가 팔에 감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너는? 저요? 바쁘죠 뭐. 근데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왜? 아들놈이 감기 걸려서요. 와이프가 병원 데려가야 하는데 제가 일이 있어서 엄마가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손주를 봐달라는 말입니다.
엄마가 지금 좀 불편해서 말이야. 왜요? 어디 아프세요? 말해야 할까요? 손목 깁스한 것을 말해야 할까요? 그럼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요? 엄마, 왜 일을 하세요? 67살에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불쌍하다는 눈으로 나를 볼 겁니다. 아니면 더 심하게는 그럼 우리가 돈을 줘야 하나라며 부담스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싫었습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손주는 엄마가 볼게. 감사합니다. 엄마, 토요일에 데려다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깁스한 손목을 바라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숨길까요? 긴팔 옷을 입으면 가릴 수 있을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옷장에서 큰 카디건을 꺼냈습니다. 이걸 입으면 깁스가 안 보일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민수네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희 좀 다녀올게요. 며느리 은주가 인사를 하고 손주 준이를 내게 맡겼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아요. 준이가 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순간 깁스한 손목에 통증이 왔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왜요?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랑 놀자. 카디건 속에 감춰진 깁스. 손주는 몰랐습니다. 준이와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리고 간식을 줬습니다. 깁스한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왼손으로만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손주는 행복해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수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준이 말 잘 들었죠? 그럼 착하지. 그럼 저희 저녁 먹어야 해서요. 조심히 가세요. 용돈도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깁스 속에서 땀이 나서 가려웠습니다. 하지만 긁을 수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카디건을 벗었습니다. 더러워진 깁스가 보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 거친 손, 그리고 깁스한 팔. 67세 노인의 초라한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정도는 참아야 해. 다음 명절엔 제대로 된 선물을 사가야 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구겨진 흰색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그 봉투 속에 새벽 일로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6개월을 더 버티면, 아니 1년을 버티면, 그땐 제대로 된 선물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자식들이 나를 다시 보지 않을까요? 그때가 되면 나를 초라한 엄마가 아닌 괜찮은 엄마로 봐주지 않을까요? 그런 희망을 품으며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작은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길일까? 깁스를 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청소일은 당연히 쉬어야 했습니다.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머니, 손목 나으실 때까지 푹 쉬세요. 다른 분 구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다른 분을 구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24만 7천 원. 2달 동안 새벽 일로 모은 돈이 이것뿐입니다. 다음 연금이 들어오면 조금 나아지겠지만 그래봤자 한 달을 버티기도 빠듯할 겁니다.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하늘은 회색 빛이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무거운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딩동.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택배도 시킨 것 없는데. 현관문을 열었더니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 명숙이었습니다. 친정 동생 명숙이. 명숙아?
내가 왜? 언니 보고 싶어서 왔지. 들어가도 돼? 20년. 명숙이와 제대로 만난 게 20년 만입니다. 수진이 결혼할 때 예단 장만할 돈을 빌리고 나서 왠지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명숙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집이 왜 이렇게 추워? 난방 안 틀어? 아, 그냥 아끼려고. 명숙이가 나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언니,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었어? 밥은 먹고 다녀? 먹지. 당연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요즘은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엔 라면 하나, 저녁엔 밥에 김치만 먹습니다. 명숙이가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언니, 이게 뭐야? 냉장고에 김치하고 계란밖에 없잖아.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래. 많이 안 먹어. 언니, 명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명숙이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카디건 속에 감춰둔 깁스를 만진 겁니다. 이게 뭐야? 아, 그건 언니, 팔 다쳤어. 깁스야? 명숙이가 카디건을 걷어 올렸습니다. 더러워진 깁스가 드러났습니다. 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집에서 미끄러져서. 집에서 미끄러졌다고? 그럼 왜 애들한테 말 안 했어? 말해봤자 걱정만 끼칠 것 같아서. 명숙이가 내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왔던 체면이, 자존심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나 청소일 했어. 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청소일 했어. 명절 선물 사려고.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수진이가 빈손으로 오지 마세요라고 했던 것. 명절에 68만 원짜리 선물을 사갔는데 마트에도 있는 거라고 무시당한 것. 시어머니의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비교당한 것. 새벽 일을 하다 손목을 다쳤는데도 자식들에게 숨긴 것. 모든 것을 말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명절엔 제대로 된 선물을 사가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어. 명숙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미쳤어? 67살의 새벽 청소를 해. 손목 부러질 때까지.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자식들 앞에서 초라한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어. 초라한 엄마? 언니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한 언니가 초라하다고? 명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애들한테 말해. 엄마가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안 돼. 그럼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 돼. 짐. 언니가 짐이라고? 언니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명숙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숙이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기억나? 우리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혼자 우리 둘 키웠잖아. 응. 엄마는 매일 새벽에 나가서 남의 집 청소하고 빨래해주고 그렇게 돈 벌어서 우리 밥 먹였어. 우리는 엄마가 초라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오히려 자랑스러웠지.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근데 언니는 왜 그렇게 생각해? 언니가 가난하면 초라한 엄마야? 선물 못 사가면 부끄러운 엄마야? 자식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야. 언니가 맞춰줄 게 아니라 애들이 정신 차려야 하는 거지. 명숙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명숙아, 넌 자식이 없어서 몰라. 자식 앞에서 부모가 초라해 보이면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언니는 손목 부러지고 하루 한 끼 먹고 이렇게 살아? 언니 인생은 언니 거잖아.
언니 인생은 언니 거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 그런가요?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 인생이라니. 명숙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봉투였습니다. 이거 받아. 이게 뭐야? 200만 원. 20년 전에 언니가 빌려간 돈 이자 쳐서 돌려주는 거야. 명수가 나 이미 갚았어. 갚았어도 받아. 언니한테 필요하니까. 안 돼. 나 받을 수 없어. 받아. 언니가 안 받으면 내가 수진이한테 직접 가서 언니 얘기 다 할 거야. 명숙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에 쥔 봉투가 무거웠습니다. 명수가 언니, 이제 그만해. 자식들 눈치 보는 거. 언니도 언니 인생 살아. 그날 저녁 명숙이는 집에 가지 않고 나와 함께 있어줬습니다. 부엌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언니, 먹어. 제대로 된 밥 먹은 게 언제야?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따뜻한 밥. 오랜만에 먹는 제대로 된 저녁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다. 울지 마, 언니. 많이 먹어. 밥을 먹으며 명숙이가 물었습니다. 언니, 수진이랑 민수는 요즘 연락 자주 해? 아니, 명절 끝나고 한 달 넘게 연락 없어. 뭐, 한 달 넘게? 응. 손주 생일 파티 때 한 번 갔었는데 그 뒤론 명숙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뭐가? 자식들이 엄마한테 한 달 넘게 안부 전화 한 통 안 하는 게 정상이야? 정상이 아니라는 걸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들도 바쁘니까. 바빠도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잖아. 언니, 솔직히 말해봐. 애들이 언니 사랑해?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할까요? 나를? 아니면 그냥 명절 때 선물 사오는 엄마로만 필요한 걸까요? 모르겠어. 언니, 내가 볼 땐 애들이 언니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엄마는 당연히 희생해야 하고, 당연히 선물 사와야 하고, 당연히 손주 봐줘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지. 명숙이의 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당연하게 여긴다. 그래, 그게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말해, 언니. 애들한테 말해. 엄마도 힘들다고. 엄마도 사람이라고. 그럼 애들이 날 부담스러워할 텐데. 그럼 그게 애들 문제지. 언니 문제가 아니야. 명숙이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제발. 이제 그만 희생해. 언니 인생 좀 살아. 그날 밤, 명숙이는 내 옆에서 잤습니다. 옛날 어릴 적처럼 좁은 방에서 둘이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기억나? 우리 어릴 때 엄마가 밤늦게 들어오시면 우리 둘이 이렇게 누워서 엄마 기다렸잖아. 응, 기억나. 그때 언니가 그랬어. 내가 커서 엄마 고생 안 시켜드릴 거야 라고. 그랬구나. 언니는 그 약속 지켰어. 자식들 위해 평생 희생했잖아. 이제 언니 차례야. 언니가 행복할 차례. 행복. 그게 뭘까요? 나는 언제 행복했을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식들이 어렸을 때? 아니면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던 걸까요? 명수가, 나는 뭘 위해 살아온 걸까? 자식들 위해서지 뭐. 근데 이제는 언니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내 자신을 위해. 그게 가능할까요? 67년을 자식들 위해 살아온 내가 이제 와서 나를 위해 산다는 게 가능할까요? 잠이 들기 전 명숙이가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언니, 내일 아침에 같이 나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좋아.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명숙이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이와 함께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언니,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언니 원래 달달한 거 좋아했잖아. 카페라떼 시켜. 명숙이가 카페라떼 2잔을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카페라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맛있다. 그치? 이런 거 자주 마셔야 해. 언니. 카페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거리는 낙엽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 세상의 일부인데 왜 이렇게 외로웠을까요? 언니, 나 다음 주에 제주도 가는데 같이 갈래? 제주도? 응. 친구들이랑 2박 3일로 여행 가는데 언니도 가자. 여행. 남편이 세상 떠난 후로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돈 걱정 마. 내가 낼게. 언니는 그냥 짐만 싸서 와. 안 돼. 그럼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잖아. 미안해하지 마. 언니는 평생 자식들한테 미안해하면서 살았잖아. 이젠 좀 받기만 해. 명숙이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명숙아. 고맙긴. 언니 덕분에 내가 대학도 갔는데 그날 오후 명숙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나를 꼭 안아줬습니다. 언니, 다음 주에 보자. 제주도에서. 응. 현관문이 닫히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명숙이가 남긴 온기가 아직 집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200만 원.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명절 선물? 손주 장난감? 아니면 나를 위해 쓸 수도 있을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아직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랜만에 노을이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언니 인생은 언니 거야. 명숙이의 그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내 인생, 내 거. 정말 그럴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말이 마음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챕터 5 위기가족사의 진실 텅 빈 명절 식탁. 제주도 여행은 좋았습니다. 명숙이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현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명절입니다. 또 선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명숙이가 준 200만 원은 아직 서랍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목 깁스는 풀렸지만 아직도 힘을 주면 아팠습니다. 청소 일은 이미 다른 사람이 대신하고 있어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자식들에게서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제주도 다녀온 것도 모를 겁니다. 손목 다친 것도 모를 겁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야.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추석 말이야. 올해는 어디서 하니? 아, 그거요. 엄마, 저희 이번엔 시댁 가기로 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댁? 네. 작년에 우리 집에서 했으니까 올해는 공평하게 시댁에서 해야죠. 공평하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럼 엄마는? 엄마요? 민수 오빠네 집에 가시면 되잖아요.
그래. 알았다. 죄송해요. 엄마. 그럼 명절 지나고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야, 추석에 우리 집으로 올 거지? 아, 그게요, 엄마. 저희도 처갓집 가기로 했어요. 뭐, 작년에 우리 집에서 했으니까 이번엔 처갓집 차례잖아요. 공평하게 해야죠. 또 공평하게. 그럼 엄마는 어떡하고? 엄마요? 누나네 가시면 되잖아요. 아, 근데 누나도 시댁 간다고 했나? 그럼 민수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럼 엄마 혼자 계셔야 하나? 혼자. 그 단어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괜찮아. 엄마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미안해요, 엄마. 그럼 명절 지나고 뵐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소파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명절에 혼자라니. 평생 자식들 명절 음식 준비하고 차례상 차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혼자 명절을 보내야 한다니.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도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절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혼자 보낼 명절인데도 자꾸만 음식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명절 음식 재료를 샀습니다. 나물, 전 부칠 재료, 고기, 과일. 계산대에서 카드를 긋는데 15만 원이 나왔습니다. 혼자 먹을 음식인데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시금치나물, 고사리나물, 도라지나물, 동그랑땡, 생선전, 호박전, 갈비찜, 잡채, 삼색전. 만들고 또 만들었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혼자 먹을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걸까요? 명절 전날 밤 모든 음식을 다 만들었습니다. 냉장고에 가득 담겨 있는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걸 누가 먹을까요? 명절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찍 일어나 한복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입던 한복입니다. 20년도 더 된 옛날 한복이지만 아직도 깨끗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지친 눈빛. 하지만 한복을 입으니 조금은 명절 같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상을 차렸습니다. 차례상처럼 정성스럽게 음식을 놓았습니다. 밥, 국, 나물, 전, 과일. 모든 걸 제자리에 놓고 뒤로 물러나 바라봤습니다. 완벽한 명절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나 혼자만 서 있었습니다. 앉았습니다. 상 앞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여보, 수진아, 민수야, 잘 있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없는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자신이 우스웠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밥을 떴습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뿐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상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하지만 아무도 먹지 않을 음식들. 그때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이제야 쏟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혼잣말이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울면서 지난 세월들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를 낳던 날 너무 기뻐서 울었던 기억. 민수를 처음 안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기억. 아이들이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던 그 시절.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식들이 나를 엄마가 아니라 임무로 대하기 시작한 게 명절 때 불러야 하는 의무, 선물 받아야 하는 의무, 손주 맡겨야 하는 의무. 나는 그들에게 그저 의무일 뿐인가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이 내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애들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 당연하게 여기게 돼. 그때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식한테 잘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남편이 뭘 말하려 했는지. 나는 자식들에게 너무 잘해줬습니다. 내 것을 다 내어줬습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인생 전부를. 그러다 보니 자식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엄마는 당연히 희생해야 하고, 엄마는 당연히 선물을 사와야 하고, 엄마는 당연히 손주를 봐줘야 한다고. 내가 만든 겁니다. 자식들을 그렇게 만든 게 바로 나였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상을 치웠습니다. 음식들을 하나하나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숙이가 준 200만 원이 들어있는 서랍, 그리고 그 옆에 지난 6개월간 모아둔 선물 봉투들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추석 선물, 민수네 가족 선물, 손주들 용돈, 이렇게 적힌 봉투들, 총 7개의 봉투가 있었습니다. 새벽 일로 모은 돈, 비상금, 약값 아껴서 모은 돈, 모두 합치면 약 12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 봉투들을 하나씩 손에 들었습니다. 구겨진 흰색 봉투, 6개월간의 고통과 희생이 담긴 봉투, 손목 깁스하고 무릎 아프고 하루 한 끼 먹으며 모은 돈, 이 돈을 자식들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들이 보였습니다. 구겨진 지폐, 낡은 지폐. 이 지폐 한 장 한 장이 내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명숙이었습니다. 언니, 명절 잘 보내고 있어? 응, 혼자야. 애들 안 왔어? 안 왔어. 다들 다른 집에 갔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우리 집으로 와. 지금.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언니, 명절에 혼자 있으면 안 돼. 당장 와. 명숙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갈게. 전화를 끊고 한복을 벗었습니다.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텅 빈 거실, 냉장고 가득한 음식, 그리고 상 위에 놓인 구겨진 봉투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쓸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숙이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명숙이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안으로 들어가니 명숙이네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명숙이 남편, 그리고 조카 2명. 이모 오셨어요. 조카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조카들이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컸구나. 이모, 같이 밥 먹어요. 명절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명절이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명절은 혼자 음식 만들고 혼자 상 차리는 게 아니라는 걸. 함께 모여서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게 명절이라는 걸. 밥을 먹다가 눈물이 또 났습니다. 언니, 왜 또 울어?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명숙이가 내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 언니.
우리가 있잖아. 식사가 끝나고 명숙이와 단둘이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언니, 이제 결정했어? 애들한테 뭐라고 할 건지. 모르겠어. 언니, 애들이 언니한테 한 짓 생각해봐. 명절에 혼자 두고 갔잖아. 그게 자식이 할 짓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 자식이니까요. 명수가, 남편이 죽기 전에 한 말이 자꾸 생각나. 무슨 말? 애들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 당연하게 여기게 되라고 했어. 맞는 말이네. 나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 근데 이제야 알겠어. 내가 자식들을 그렇게 만든 거야. 명숙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랑한 거지. 다만 너무 많이 사랑한 거야. 너무 많이 사랑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말해, 언니. 애들한테 진심을 말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럼 애들이 날 원망하지 않을까? 원망하면 그게 애들이 나쁜 거야. 언니가 나쁜 게 아니라 그날 밤 명숙이네 집에서 잤습니다.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명절의 달. 예전엔 저 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자식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식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오늘은 다른 소원을 빌었습니다. 나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소원을 빌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명절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뭔가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바꿔야 했습니다. 나를 혹은 자식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명절 지나고 연락드릴게요라던 말은 거짓이었나 봅니다. 매일 아침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빈 화면만 보였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9시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자도 부재중 전화도 없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냉장고에는 아직도 명절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혼자서는 다 먹을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조금씩 먹고 있었지만 이미 상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버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음식들을 하나씩 담았습니다. 정성껏 만든 나물들, 공들여 부친 전들, 시간을 들여 끓인 갈비찜, 모두 쓰레기 봉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쓸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에 버리려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돌아보니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왜 여기? 엄마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마침 잘 만났네요. 수진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가자. 얘기할 게 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명절 잘 보냈어요? 그 질문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잘 보냈냐고요? 혼자 한복 입고, 혼자 상 차리고, 혼자 울었는데요. 응, 잘 보냈지.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평생 해온 거짓말이었으니까요. 다행이네요. 저희는 시댁에서 잘 보냈어요. 수진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서류였습니다. 엄마, 이거 좀 봐주세요. 이게 뭐니? 지우학원 등록금 납부 고지서예요. 이번에 특별반 들어가는데 한 달에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그 숫자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래, 비싸구나. 그쵸? 그래서 그러는데요.
수진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와준다는 게 돈을 말하는 거니? 네. 한 50만 원만 빌려주세요. 다음 달에 갚을게요. 50만 원. 내 통장 잔액은 지금 30만 원도 안 됩니다. 명숙이가 준 200만 원이 있긴 하지만 그건 손댈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지금 형편이, 엄마, 연금 받으시잖아요. 이번 달 것도 곧 들어올 텐데, 연금으로 관리비 내고, 전기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그럼 좀 아껴 쓰시면 되잖아요. 손주 교육비인데, 이런 것도 안 도와주실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정말 형편이 안 돼서. 됐어요. 알았어요.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차피 친정엄마한테는 기대 안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부탁할게요. 시어머니. 또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수진아, 엄마, 저 바빠서요. 먼저 갈게요. 수진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3개 닫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주 교육비인데 이런 것도 안 도와주실 거예요? 딸아이의 그 말이 가슴을 후볐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없는 돈을 어떻게 줍니까?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숙이가 준 2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가 보였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안 돼. 이건 내 돈이야. 명숙이가 나를 위해 준 돈이야. 봉투에서 손을 뗐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날 오후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먹을 것도 떨어지고 휴지도 사야 했습니다. 마트에 가는 길에 수진이네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혹시 수진이가 아직 화가 나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 앞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든 여자. 수진이 시어머니였습니다. 피해야 하나? 고민하는 사이 시어머니가 나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머, 오랜만이에요. 어디 가세요? 장 보러 가는 길입니다. 저도 지금 시장 다녀오는 길이에요. 수진이 좋아하는 한우 사다가 냉장고에 채워놨어요. 한우, 명품 가방. 그 단어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시군요. 참, 사돈 어른. 이번 명절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냥 조용히 보냈습니다. 아이고, 혼자 보내셨구나. 저희는 온 가족이 모여서 즐겁게 보냈는데 수진이한테 친정어머니는 뭐라고 안 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혼자 한복 입고 울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괜찮았습니다. 수진이도 바쁠 텐데. 그때 시어머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네. 잠깐만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수진아. 어머니야. 응. 지호 학원비. 걱정 마. 어머니가 80만 원 전부 내줄게. 손주 교육비는 당연히 할머니가 내야지. 80만 원. 전부. 나는 50만 원도 줄 수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80만 원 전부를 내준다고 합니다. 그래. 내일 당장 이체해 줄게. 우리 지호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손주 교육비는 아낌없이 줘야죠. 그쵸? 그렇죠. 참, 사돈 어른은 지호 학원비 내주셨어요? 아, 저는, 아이고, 그럼 제가 다 내드릴게요. 친정어머니는 편히 계세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친정어머니는 편히 계시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저는 형편이 좀
말끝을 흐렸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뭐, 형편이 어려우시면 어쩔 수 없죠. 제가 다 할게요. 그리고 작게 덧붙였습니다. 수진이가 그러던데 친정엄마는 맨날 싸구려만 사오신다고.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친정엄마는 맨날 싸구려만 사오신다. 수진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시어머니에게? 뭐라고요? 아, 제 말은. 아니,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하하.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앞만 바라봤습니다. 친정엄마는 맨날 싸구려만 사오신다. 딸아이가 한 말, 시어머니에게 한 말, 나를 깎아내린 말, 68만 원을 써서 산 선물이 싸구려였다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손목 부러지고 하루 한 끼 먹으면서 모은 돈으로 산 선물이 싸구려였다고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으아. 가슴 속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울음이 이제야 쏟아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야. 엄마, 왜요? 울고 계세요. 너,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니? 네. 엄마가 싸구려만 사온다고 그랬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대답해봐. 그런 말 한 거 맞니? 엄마, 그게 아니라, 맞구나. 맞는 거구나. 엄마, 들어봐요. 그건 제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자꾸 비교해서 제가 화가 나서. 그래서 엄마를 깎아내렸구나. 시어머니 앞에서. 엄마, 수진아, 너 엄마가 그 돈 벌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청소일 했어. 67살 엄마가 15층을 오르내리며 걸레질했어. 손목 부러지고 무릎 아프고 그렇게 일해서 번 돈으로 선물 샀어. 그게 너한테는 싸구려였구나. 엄마, 청소 일을 하셨다고요? 그래. 너희 체면 지켜주려고. 너희 앞에서 초라한 엄마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았어. 엄마, 왜 그렇게까지? 왜냐고? 내가 바보니까. 자식들이 날 사랑할 거라고 믿은 바보 엄마니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67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진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진정하라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면 다야? 수진아, 엄마도 사람이야. 상처받아. 아파.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아, 엄마는 이제 지쳤어. 너희 체면 지켜주느라, 너희 눈치 보느라 정말 지쳤어. 엄마, 이제 그만할래. 엄마도 엄마 인생 좀 살고 싶어. 무슨 말씀이세요? 더 이상 너희한테 선물 사주지 않을 거야. 명절에도 가지 않을 거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엄마, 그게 무슨...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1월의 하늘은 차갑고 푸르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하지만 왜인지 그 하늘이 쓸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렸지만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 조용한 집. 하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문자를 읽고 지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숙이가 준 200만 원, 그리고 6개월간 모은 선물 봉투들. 천천히 선물 봉투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이 선물, 민수네 가족 선물, 손주들 용돈. 이 봉투들을 위해 나는 6개월을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일어나서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봉투들을 하나씩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마지막 봉투를 던질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대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보며 살지는 않을 거라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매일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이 엄마, 정말 미안해요. 한 번만 만나줘요. 민수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고 지웠습니다. 명숙이가 가끔 찾아왔습니다. 언니, 잘하고 있어. 이제 언니 인생 살아. 명숙이의 격려가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갑자기 나를 위해 산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전엔 자식들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텅 빈 하루들이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몸이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지러웠습니다. 거실로 나가려다가 그만 쓰러졌습니다. 쿵!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와 함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 건가?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흰색 천장, 병원 냄새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명숙이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정신 차렸어?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언니 집에서 쓰러진 거 관리실 아저씨가 발견해서 119 불렀어. 쓰러졌구나. 뭐래? 의사 선생님이. 과로와 스트레스래. 심장에도 무리가 갔대. 언니, 제대로 밥도 안 먹고 그랬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와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침대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나가. 내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엄마, 나가라고 했어. 너희 볼 얼굴이 없어.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민수도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잘못한 게 뭔데? 내가 물었습니다. 뭐요?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수진이와 민수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엄마를 힘들게 한 것,
그게 다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희는 몰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청소 일한 거 알아? 67살 엄마가 15층을 오르내리며 걸레질한 거 알아? 엄마, 그게 무슨 손목 부러진 거 알아? 깁스하고도 너희한테 말 못하고 숨긴 거 알아? 수진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하루 한 끼 먹으면서 돈 모은 거 알아? 약값 아껴서 선물 사려고 한 거 알아? 엄마, 왜냐고? 너희가 빈손으로 오지 마세요라고 했으니까. 너희가 엄마 선물을 싸구려라고 했으니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평생 너희 위해 살았어. 내 인생 전부를 너희한테 바쳤어. 근데 너희는 뭐 했어? 엄마를 짐으로 여겼잖아. 엄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수진아, 너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친정엄마는 맨날 싸구려만 사온다고 했잖아. 수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어요. 민수야, 너는 또 돈 빌리러 오신 거 아니죠? 라고 했잖아. 그게 엄마한테 할 말이야?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두 자식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명숙이가 다가와서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흰색 봉투였습니다. 애들아, 이게 뭔지 알아? 명숙이가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이게 너희 엄마가 6개월 동안 모은 돈이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손목 부러지고 그렇게 모은 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접힌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볼래? 명숙이가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수진이 추석 선물 마이너스 30만 원. 민수네 가족 선물 마이너스 25만 원. 지우 생일 선물 마이너스 15만 원. 손주들 용돈 각 5만 원. 명절 떡값 마이너스 10만 원. 하나하나 적힌 메모들. 이게 너희 엄마야. 너희 위에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 수진이가 메모지를 보더니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아. 엄마. 민수도 벽에 기대서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명숙이가 봉투 안에서 또 다른 걸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것도 봐. 2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수진이와 민수를 안고 있는 내 모습. 그때는 젊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이때 너희 엄마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알아? 너희가 전부였어. 너희가 엄마 사랑해라고 할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대. 사진을 보던 수진이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명숙이가 마지막으로 또 다른 걸 꺼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지였습니다. 이것도 봐. 너희 엄마 지난 6개월 동안 병원 한 번도 안 갔어. 무릎 아파도 손목 부러져도 약값 아끼려고 참았어. 왜? 너희 선물 사려고. 진료 기록지에는 6개월 무진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제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울고 있는 내 자식들. 예전엔 이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달려가서 안아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수진아, 민수야. 두 사람이 나를 봤습니다. 엄마는 이제 지쳤어. 너희 위해 사는 것도, 너희 눈치 보는 것도. 엄마도 사람이야. 상처받고, 아프고. 그래, 알아요, 엄마.
이제 알았어요. 너희가 진짜 엄마를 사랑한다면.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선물이 아니라 엄마를 그리워해줘. 명절의 의무가 아니라 보고 싶어서 와줘. 엄마가 뭘 사오는지가 아니라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봐줘. 수진이가 기어서 침대로 왔습니다.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도요, 엄마. 매일 연락드릴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민수도 다가와서 내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자식의 손,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수진이와 민수도 함께 울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명숙이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울음이 잦아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청소 일하신 거 정말 몰랐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너희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너희 앞에서 초라한 엄마가 되기 싫었어. 엄마는 초라하지 않아요. 엄마는 수진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손목은 언제 다치신 거예요? 2달 전쯤 청소하다가 넘어졌어. 그런데 저희한테 말씀 안 하시고 너희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너희가 엄마가 돈 없어서 일 안 하라고 생각할까봐. 엄마,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또 돈 빌리러 오신 거 아니죠?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상처받았지. 많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너희가 알았으니까. 수진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준 그 가방. 엄마, 이거 돌려드릴게요. 왜? 전 이제 명품 가방 필요 없어요. 제가 필요한 건 엄마예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말할게요. 엄마 선물이 제일 소중하다고. 아니,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중요하다고. 민수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엄마. 앞으로 명절엔 무조건 엄마네 집으로 갈게요. 빈손으로 가도 돼요. 그냥 엄마 보러 갈게요. 두 자식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거니? 네, 엄마. 약속할게요. 저도 약속해요. 엄마. 나는 두 자식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고 퇴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나간 후 명숙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퇴원하면 우리 집에서 지내. 내가 돌봐줄게. 아니에요, 이모. 엄마는 제가 모실게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모실게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민수도 말했습니다. 두 자식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제가.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너희들, 싸우지 마. 엄마는 그냥 엄마 집에서 살 거야. 하지만 엄마, 괜찮아. 엄마 집이 좋아. 다만,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주 놀러 와줘. 밥 먹으러 와줘. 그냥 엄마 얼굴 보러 와줘. 네, 엄마. 매일 갈게요. 저도요, 엄마. 일주일에 3번은 갈게요. 두 자식의 약속. 이번엔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자식들과 명숙이는 집에 가고 나는 혼자 병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예전엔 별을 볼 여유도 없었는데 오늘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자식들과의 새로운 관계,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인생. 두렵기도 했지만 기대도 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수진이와 민수가 함께 병원에 왔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됐어요? 응, 다 됐어. 짐을 챙기는데 별로 없었습니다. 명숙이가 가져다 준 옷 몇 벌과 세면 도구가 전부였습니다. 엄마, 제가 들게요. 민수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엄마, 팔 잡아드릴게요. 수진이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예전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나 혼자 짐을 들고 혼자 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자식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니 겨울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12월이지만 햇살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시면 안 돼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 집으로 갈 거야. 하지만 엄마 혼자 계시면 괜찮아. 엄마 집이 편해. 너희는 자주 놀러 오고. 알겠어요. 엄마, 집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집. 문을 여니 깨끗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청소해뒀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도 가득 넣어뒀고요. 엄마 좋아하시는 것들로요. 수진이가 덧붙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정말 가득했습니다. 김치, 나물, 고기, 생선, 과일까지. 너희가 이걸 다? 네,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엄마처럼은 못하지만 수진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게요. 민수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가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일주일 전과 똑같은 집.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조금 더 따뜻한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집에 잘 도착하셨어요? 응, 잘 도착했어. 혹시 불편한 거 없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괜찮아. 걱정 마. 네, 엄마. 그럼 내일 점심 먹으러 갈게요.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얼마 만에 듣는 말일까요? 나도 사랑해, 수진아. 전화를 끊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명숙이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퇴원 축하해. 손에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명수가, 고마워. 뭐가 고마워. 언니 덕분에 조카들도 정신 차렸잖아. 케이크를 자르며 명숙이가 물었습니다. 언니, 기분이 어때? 이제 새로운 시작인데. 모르겠어. 좋기도 하고, 뭔가 낯설기도 하고. 당연하지.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 언니 위해 사는 거니까. 케이크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명수가, 나, 이제 뭘 하면 좋을까? 하고 싶은 거 해. 여행도 가고, 취미도 만들고. 취미. 평생 취미라는 게 없었습니다. 항상 자식들 뒷바라지에 바빴으니까요. 생각해봐, 언니. 언니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뭐였어? 하고 싶었던 것. 그게 뭐였을까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림. 그리고 싶었어. 그림? 응.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그려봤네. 그럼 이제 그려. 언니, 이제 67살이야. 늦었다고 생각 말고 지금 시작해. 명숙이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인터넷으로 그림 수업을 찾아봤습니다. 시니어 그림 교실 매주화 목 오전 10시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수진이가 왔습니다. 손주 지호도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 지호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지호, 학교 잘 다니고 있니? 네, 할머니. 저 이번에 시험 100점 맞았어요. 그래? 우리 지호 최고네. 지호를 안고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웃음. 점심을 먹으면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엄마가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앞으로는 비교하지 말아달라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처음엔 놀라셨는데 나중엔 이해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친정어머님께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엄마가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잖아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수진이가 말렸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괜찮아. 내가. 엄마, 평생 하셨잖아요. 이제 좀 쉬세요. 수진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나는 물러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설거지하는 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린 시절 내가 설거지할 때 옆에서 장난치던 수진이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작았는데 이제는 어엿한 엄마가 되었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저녁에는 민수네 가족이 왔습니다. 며느리 은주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앞으로 잘할게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손주 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우리 집에 놀러 오실 거예요? 할머니 몸 좀 좋아지면 갈게. 빨리 오세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준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진 걸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변한 걸까요? 아니면 잠깐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화요일, 첫 그림 수업 날이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니 나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오신 김명자입니다. 어머, 반가워요. 저는 이순자예요. 옆자리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림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자유롭게 그리고 싶은 거 그려보세요. 흰 종이 앞에 앉았습니다. 뭘 그릴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그림은 집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작은 빌라, 그리고 그 집 앞에 서 있는 나, 혼자지만 웃고 있는 나. 그림을 그리는 동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이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명자 씨, 그림 잘 그리시네요. 다음에 같이 점심 먹어요. 네, 좋아요. 처음으로 나를 위한 친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볍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얼마 만에 부르는 노래일까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꽃다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엄마, 사랑해요. 항상 건강하세요. 수진, 민수 올림. 꽃을 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향기로웠습니다. 쪽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숙이가 준 200만 원이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천천히 돈을 꺼냈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쓸까요? 자식들 선물? 아니, 이번엔 나를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그림 재료도 사고, 옷도 사고, 명숙이랑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나를 위해 처음으로 봉투를 닫으려는데 그 옆에 작은 흰색 봉투가 하나 더 보였습니다. 혹시 모를 때를 위한 봉투. 안에만 원짜리 몇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쓴웃음이 났습니다. 평생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더니 아직도 나는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하고 있구나. 혹시 자식들이 다시 나를 필요로 할 때, 혹시 명절에 또 선물을 사가야 할 때, 그 작은 봉투를 들었습니다. 버려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냥 두자. 이것도 나니까. 완벽하게 변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자식들 걱정하는 마음이 있고,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나니까요. 다만 이제는 나 자신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들만큼. 아니, 어쩌면 조금 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월의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명절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나도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빌었었죠. 지금은 어떤 소원을 빌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자식들과 조금씩, 천천히, 진짜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소원,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눈을 떴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주무시려고 하셨어요? 방해한 거 아니죠? 아니야, 안 자고 있었어. 엄마, 내일 점심에 제가 엄마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갈게요. 같이 먹어요. 그래, 좋아. 엄마, 사랑해요. 잘 주무세요. 나도 사랑해. 잘 자.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살 것 같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나은 하루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67세.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늦은 나이는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면 됩니다. 자식들과 함께, 하지만 자식들만을 위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에필로그. 3개월 후 그림 교실에서 첫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내 그림도 걸렸습니다. 제목, 늦지 않은 시작. 그림 속엔 작은 집 앞에 서 있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혼자지만 웃고 있는 할머니. 손에는 작은 흰색 봉투를 쥐고 있지만 이제 그것에 매이지 않는 할머니. 전시회에 수진이와 민수가 왔습니다. 손주들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그림 정말 멋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그림 배우고 싶어요. 지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그림을 보며 웃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전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그리고 늦지 않은 행복. 손에 쥔 작은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직도 혹시 모를 때를 위한만 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습니다. 평생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게 나니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아직 변화 중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는 나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같이 먹어요. 제가 엄마 좋아하시는 거 다 준비했어요. 그래, 좋아. 민수도 다가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엔 우리 집에 오세요. 준이가 엄마 보고 싶대요. 알았어. 갈게. 손주들이 양옆에서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그래, 가자. 온 가족이 전시관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 67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았습니다. 늦었지만 시작했으니까. 혼자지만 외롭지 않으니까. 사랑받고 있고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니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인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들고 와서 여러분 하루의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